정말 답이 안 나오는 협상이 있죠. 양쪽 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설 때,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한 협상에 어떻게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게 됐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은 한 복지시설에서 터진 사고 때문에 시작됐어요. 입소자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해서 직원이 다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친 직원하고 가해자 가족 사이에 정말 골치 아픈 보상 협상이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협상이 시작부터 삐걱거립니다. 피해 직원은 치료비랑 위자료까지 해서 25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근데 가해자 가족 쪽에서는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은 절대 못 준다. 와,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무려 15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버린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평행선처럼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100만 원과 250만 원. 이 엄청난 차이를 과연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협상이 도대체 왜 시작부터 이렇게 꽉 막혀버렸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부터 한번 뜯어보죠. 협상 이론에 보면요. 조파, 영어로는 GOPA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합의 가능 영역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파는 사람은 최소 100원은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최대 120원까지는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둘이 겹치는 구간 있죠. 바로 그 100원에서 120원 사이. 거기가 바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건의 조파는 어떨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가해자 가족이 최대로 낼 수 있는 돈 1,000만 원이죠. 반면에 피해 직원이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돈은 250만 원.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두 금액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단 1원도 없어요. 협상이 이루어질 공간, 그러니까 조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협상이 이렇게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바로 그 순간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시설의 대표, 중재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 막힌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아주 영리한 전략을 하나 꺼내들죠. 자, 이 협상판의 주요 인물은 딱 3명입니다. 첫 번째, 몸도 마음도 다쳐서 보상을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직원. 그리고 두 번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해자 가족.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직원도 지켜야 하고 동시에 시설도 운영해야 하는 이 양쪽의 책임을 다 짊어진 시설 대표, 바로 중재자입니다. 이 중재자가요,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해요. 첫째, 이 자리는 누구 잘못했는지 따지는 수사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딱 선을 그어줘요. 일단 양쪽 다 좀 진정시키려는 거죠. 둘째, 다 같이 CCTV를 보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 자체는 팩트다 라는 점에 못을 박습니다. 딴 말 못하게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분리조정을 시작하는 거죠. 분리조정, 이걸 전문 용어로 코커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양쪽을 따로따로 아무도 없는 데서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먼저 그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둘이 같이 있을 땐 절대 안 나올 진짜 속 이야기. 그걸 들어야 하거든요. 해결의 열쇠는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개별 만남에서 중재자는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정보들을 캐치해냅니다. 먼저 가해자 가족은 정말 돈이 없어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 직원은요. 사실 돈을 나눠내도 괜찮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회사가 내 편이구나 하는 그 믿음, 그 지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그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양쪽의 진짜 속마음을 다 알게 된 중재자. 이 꽉 막힌 판을 깨기 위해서 아주 대담하면서도 창의적인 카드를 하나 딱 던집니다. 물론 여전히 돈의 액수 차이는 컸어요. 그래서 중재자는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제3자였던 시설이 직접 이 협상에 선수로 뛰어들기로 한 거죠. 시설에 돈을 직접 투입해서요. 중재자가 그린 새로운 그림, 그 첫 번째 조각은 이겁니다. 가해자 가족에게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만 좀 더 보태서 150만 원을 내달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게 가족이 해줘야 할 몫이에요. 하지만 150만 원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잖아요. 여기서 중재자의 두 번째,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한 수가 나옵니다.
바로 시설이 직원 의료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50만 원을 직접 보태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딱 맞춰지죠? 가족이 내는 150만 원, 거기에 시설이 지원하는 50만 원, 합치면 총 200만 원이 됩니다. 피해 직원이 원래 원했던 250만 원보다는 적지만 가족이 낼 수 있다던 100만 원보다는 훨씬 나은 아주 현실적인 새로운 합의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와, 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이 중재자의 행동, 그러니까 시설돈 50만 원을 투입한 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원래 중재자라는 건 양쪽 사이에서 딱 공정하게 중심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 돈을 보태주는 건 중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중립성을 깨트린 게 아닐까요? 이걸 보는 시각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중립적인 중재자의 의무를 버린 거다. 돈을 보태는 순간 심판이 아니라 한쪽 편 선수가 돼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죠. 하지만 이걸 완전히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그를 전략적 리더로 보는 관점이죠. 시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50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협상이 깨져서 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시설이 입을 손해는 눈에 보이는 돈, 안 보이는 이미지 손상까지 50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만 원은 더 큰 폭탄을 막고 우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전략적 투자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재자는 이렇게 새로운 판을 짜놨고 이제 결정해야 할 공은 다시 가해자 가족에게로 넘어갔어요. 지금 상황이 딱 이래요. 가해자 가족들은 과연 150만 원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최종 제안을 받아놓고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그들의 선택에 달린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경제적으로 힘든 가족의 입장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없는 살림에 50만 원을 어떻게든 더 쥐어짜내야 하는 이 제안 받아들이실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보죠. 만약에 가족이 이 제안마저 못 받겠다고 거절한다면 그럼 중재자의 다음 카드는 뭐가 돼야 할까요? 플랜 B는 뭘까요? 어쩌면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협상 전략의 진짜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